그간 증시 상승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던 상법 개정과 관련된 최신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공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논의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한 건데 현장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지금도 공청회가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공청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의 신규 취득 자사주의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도 6개월 유예 후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당은 중소 중견기업의 경영권 방어 목적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하는 자사주에서 예외로 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경영권 방어 수단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재계,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우려가 반영될지가 관심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어떤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반대하는 논리는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무효화될 수 있고 개정안에 따라 자사주가 자본으로 규정되면 다른 자본 규제에 맞추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주주만 동의하면 소각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고 소각하더라도 재무 상태가 양호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 가치 제고를 위해서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공청회 이후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대안을 정리하고 법안 심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만큼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은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공청회가 향후 입법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사업자의 대출을 문제 삼고 나섰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이번에는 대출이 타깃이 됐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새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 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공정하겠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이딴 대출 규제 도입으로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나 임대사업자 대출은 막혔는데 규제 이전에 집을 산 다주택자들이 기존 대출을 연장해가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되는데요. 통상 1년마다 대출이 연장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조금 전 금융권 등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실태와 개선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통령이 SNS 게시글을 하나만 올린 게 아니더라고요. 네, 이 대통령은 대출 규제를 화두에 올린 뒤 오늘 아침에도 글을 하나 더 올렸는데요.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향해 아직도 판단이 안 서나라며 정책 결정권자들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오직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대통령이 또 관심을 갖고 지적했던 사안이 기초연금이었습니다. 연금액이 점점 오르면서 보편복지에 가까운 현재의 광범위 지원에는 재정이 힘에 부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었는데 이에 정부가 개편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역대 정부마다 시도는 했습니다만 불발됐던 재정구조 개혁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일 복지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크고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준을 문제 삼은 이후 보건복지부가 올해 본격적인 개편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로 폭넓게 설정된 수급 기준 탓에 여유가 있는 노인들까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매년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매년 물가와 소득을 고려해 수급 기준이 오르면서 올해 단독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247만 원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소득 인정액이 실제 버는 돈에서 각종 공제 혜택을 제외한 금액이라 실제 월급으로 환산하면 468만 원, 연봉으로는 5,600만 원에 달합니다. 사실상 형편이 넉넉한 중산층 이상에게까지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셈입니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7조 4천억 원으로 복지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네, 그렇다면 개편을 한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기초연금의 취지를 살리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소득 노인에 한해서만 더 좁고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이 거론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발언 당시 노인 빈곤 문제를 언급하며 하후 상박식 개편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연금개혁특위도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기초연금을 최저소득 보장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소득 하위 70%로 고정된 선정 기준과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을 손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수급 대상을 조정하는 개혁안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지난 2024년 은행권에서 터진 주가 연계증권 ELS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나왔습니다. 홍콩 H지수 ELS에서 대규모 불안전 판매가 발생했다는 문제였는데 사태의 규모가 워낙 컸던 만큼 금감원도 3차례에 걸쳐 심의한 끝에 제재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제재 수위가 기존에 내려졌던 통지보다는 조금 내려가긴 했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한 끝에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 등 5곳에 과징금 1조 4천억 원을 결정했습니다. 당초 은행권에 사전 통지했던 1조 9천억 원에 비해 5천억 원 이상 낮아진 건데요. 기관 제재 수위도 기존 영업정지에서 기관 경고로 한 단계 낮췄고 임직원 신분 제재 역시 정직에서 감봉 등으로 한두 단계 완화했습니다. 은행들이 자율배상 등 사후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가 조정됐는데요. 제재심 결과는 향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은행들은 지금 언급된 금융위원회 절차에서 조금 더 제재 수위를 낮춰보겠다는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사전 예방 노력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서 은행들은 과징금이 크게 감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이에 은행들은 증선이 등 남은 절차에서 적극적인 입장 전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배상도 했고 재발 방지 제도도 만든 점 등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빗썸에서 역대급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틈탄 문자 사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자의 내용에 URL 링크가 만약 들어가 있다면 클릭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빗썸을 사칭한 사기가 벌써 등장했다고요. 네, 빗썸은 피해 보상 안내를 사칭한 피싱 메시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빗썸은 이용자들에게 피해 보상과 관련된 모든 URL 링크를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에 보상, 피해 사실 조회 등 단어가 포함됐다면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지급 사태로 인한 피해 보상은 빗썸 고객센터로 안내되고 다른 번호로는 발송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 과정에서 아이디나 비밀번호, 보안 비밀번호, ARS 인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빗썸은 첨부 파일이 포함된 문자나 이메일도 발송하지 않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가상자산 전송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혹시로 눌렀다고, 혹시 만약에 무심코 눌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실수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URL 링크를 클릭해 악성 앱이 설치됐거나 자금이체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하고 관련 기관을 통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스미싱 의심 문자는 보호나라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빗썸 오지급 사고를 미끼로 접근하는 스미싱 사기에 대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이어서 물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에서 수차례 이뤄졌던 구두 개입 끝에 현재 환율은 1,440원대에서 일단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수입 물가가 또 올라서 7개월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수입 물가의 상승세가 누적될수록 소비자 물가의 불안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네, 지난달 수입 물가 상황 어땠습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수입 물가 지수는 전월보다 0.4% 올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연속 상승세인데요. 수입 물가가 7개월 연속 오른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7년 반 만입니다. 지난달 달러원 환율과 유가가 내렸지만 그럼에도 수입 물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광산품이 1% 올랐고 귀금속 등 1차 금속 제품 가격이 무려 6.3% 상승하며 수입 물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편 지난달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4% 상승했는데요. 디램이 30% 넘게 오르며 반도체 관련 품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에는 환율이 조금 주춤하는 양상인데 앞으로 물가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은 불확실성을 감안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달러원 환율은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언제든 다시 뛸 수 있고 또 유가의 경우에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60달러 중후반선을 기록하며 오히려 지난달보다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수입 물가 상승세가 더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최근 소비자 물가가 2%로 내려가며 안정세에 접어들긴 했지만 자칫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런 물가 불안 속에서 정부는 최근에 설탕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생필품의 물가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더해서 일부 기업의 독과점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는 아이스크림과 식용유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공정위의 움직임이 현재 어떤 단계입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독과점 품목의 고물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 빙가류와 식용유, 영화 상영관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시장은 필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들 품목은 비합리적인 가격 인상으로 비판이 잦았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불공정 관행 시정의 일환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시장 분석을 언급했는데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겁니다. 원가와 마진 구조 등 가격 인상 원인을 분석하고 독과점 구조가 가격과 품질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볼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고물가가 형성된 근본 원인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이 같은 시장 분석을 통해 가격 인하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가격이 언제 내려갈 거냐 이게 중요한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네, 공정위는 이번 연구 용역에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상반기 이후에나 시장 분석을 토대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품목의 담합과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제도 개선을 주문한 가운데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의장으로 공정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하는 물가관리 관계장관 TF를 가동 중입니다. TF가 집중 가동될 상반기에는 앞선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계란과 돼지고기, 전분당 등 식자재 품목에 대한 조치가 우선 이뤄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이어서 기업들 소식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 최근 해킹 피해와 관련된 정부 기관들의 조정안을 거부했죠.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소송 지원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관건은 소비자원이 피해자를 추가로 모집해서 자체적으로 소송의 판을 더 키울지 여부입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일단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SK텔레콤 해킹 분쟁 조정 관련 소비자 측 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는 오늘 오전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인 50여 명은 SKT의 해킹 사태와 관련해 앞서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던 당사자들입니다. 지난달 30일 SKT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고 같은 날 신청인들에게도 불수용 결정이 통보됐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인은 이 같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비자 소송 지원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SKT 해킹 관련 소송 지원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송 지원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 소송지원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소송 규모가 더 커지는 분수령은 어떻게 나옵니까? 핵심은 소비자원이 가진 이른바 모집 파워입니다.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인 인원은 분쟁 조정에 참여했던 50여 명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소비자원이 소송 지원을 결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를 공개 모집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소비자원은 소송 지원 검토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 모집 여부를 적극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소비자원이 추가 모집에 나설 경우 소송 참여 인원은 수십만 명 규모로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SKT가 부담해야 할 법적 재무적 리스크는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됩니다. 과거 티몬 유네프 여행상품 결제 피해 사건에서도 소비자원이 집단소송 지원에 나서면서 판이 커진 만큼 소비자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소송 관련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22의 성능 저하 논란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소비자와 삼성 간의 합의 조정이 결국 결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재판부의 강제 조정 단계로 넘어갈 전망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군요. 네, 어제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소비자와 삼성 간 세 번째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양측 모두 조정 의지는 있지만 합의 금액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끝내 조정 불성립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재판부가 강제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시기는 이르면 설 연휴 이후 이달 안에 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강제 조정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화해 조건을 정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인데요. 조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건은 다시 끝장 쟁점 다툼 이후 판결 선고 절차로 돌아갑니다. 네, 그러면 합의금의 규모는 얼마로 예상이 됩니까? 네, 소비자 측은 이번 항소심에서 1인당 10만 원 보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사 사건으로 꼽히는 애플의 성능 제한 관련 손해배상 판결에서 소비자 1인당 7만 원가량이 인정된 만큼 이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법원 강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정 성립 시 합의금을 받게 될 원고는 2차 소송 참여자들까지 포함해 2천여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요. 앞서 지난해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삼성전자의 갤럭시 S22 광고가 소비자로 하여금 속도 제한 없이 최상의 성능을 제공받는다고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소비자들의 손해와 기만적인 표시, 광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 측에 패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할인 광고 보시고 구매하시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만 특가, 입주민 단독 할인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서 실제로는 광고와 다르거나 일반 판매가와 다름없는 꼼수 할인을 벌인 업체들이 확인됐습니다. 우형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대상 웰라이프 치명한 광고입니다. 입주민 단독 특가라고 적혀 있어 QR코드를 통해 접속해보니 1+1에 79,000원이 표시됩니다. 정말 특가인지 일반 판매 페이지를 확인했더니 하나에 39,500원, 두 개에 79,000원으로 똑같은 가격입니다. 39,500원의 비회원가에 판매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QR도
접속하신 가격 비교해서 좀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미끼 광고였던 셈입니다. 대웅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SNS에서 정상가 53만 4천 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을 단 하루 오늘 마감 초특가라며 반값도 안 되는 21만 3,600원에 판매한다고 했지만 실제 결제 단계에 가보면 3,400원이 더 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두 업체 광고 모두 위법 소지가 커 보여 엄정하게 검토하겠다며 대기업이 직접 이런 광고를 했다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례가 그 광고가 소비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거짓, 과장, 기만 광고냐 판단하고 있는데요.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취재에 들어가자 두 업체 모두 가격 표시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며 바로잡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사람이 직접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알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오픈클로라는 AI 에이전트가 최근에 인기입니다. 그런데 보안 우려가 커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금지 조치에 신세계그룹이 합류했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먼저 신세계 결정 내용 전해주시죠. 네,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픈클로 서비스를 차단하는 방침을 어제 내부적으로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세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외부 AI 시스템 접속이 불가하지만 업무에 필요한 경우엔 결제를 받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보안 강화를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서비스 접근을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배달의 민족까지 한 해 오픈클로의 접속과 사용을 차단한 바 있는데요. 지난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비롯해 루이비통과 디올 등 명품 업계까지 유통업계에서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현재적으로 보안 강화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기업들이 오픈클로를 콕 집어서 금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오픈클로가 컴퓨터를 직접 제어하는 만큼 기업 기밀이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픈클로는 최근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AI 에이전트인데요. 챗GPT나 제미나이 등 기존의 AI 챗봇이 텍스트로 답변을 생성하는 것과 달리 오픈클로는 화면을 인식하고 파일을 여는 등 직접 PC를 조작해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기업 내부 시스템과 연동되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고 시스템 통제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IT 기업들을 비롯해 최근 쿠팡 사태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해진 유통업계에서도 금지 조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